안녕하십니까. 우리 7월 30일에 진행했던 특강에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론 부분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치 않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어떤 부분 주의하면 되시는지만 찝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1번 복합 개념이 있었습니다. 복합 개념은 법경기였다. 그래서 1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이렇게 나왔는데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모으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답하는 건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경제적 개념.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서 열거했으니까 X가 된다.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X, 2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으로서 공간 및 환경 가치의 증대는 기술적 측면을 얘기하다 돼 있는데 지도 이념은 대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경기 측면에서 역시 판단해 보는데 법률적 측면에서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사익만 추구하더라. 그럼 사익만 추구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익도 같이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 공사익의 조화 추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경제적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이 있어야지만 공간 가치를 위로 올리고 밑으로 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조금만 기억을 해 보십시오. 2번 5, 3번. 부동산을 생산재로 보면 생생하다 기억나십니까? 생산재로 보면 걔는 파생적 수요였고 소비재로 보는 것은 본원적 수요였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X. 그 다음 4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더라.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다음 준부동산은 관련 법규상에서. 주의하실 건 준부동산의 관련 법규는 민법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을 포함하고 이들을 합친 광의의 부동산까지 의미를 확대할 수 있더라. 5. 그 다음 5번. 최유효용과 관리 타당성 분석 시에 우리는 복합 개념을 중요시하며 그래서 최유효용의 판정을 할 때도 법경기 측면, 관리를 할 때도 법경기, 타당성 분석을 할 때도 법경기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더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가치였습니다. 경제적 개념이 제일 중요하더라. 개발을 할 때 타당성 분석을 할 때 무슨 타당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한다? 경제적 타당성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다음 6번.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대체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 희소성을 띠다 못해 절대적인 희소성을 띠기 때문에 그때 전부 다 경제적 지대가 됐던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요소소득은.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토지에 대한 대가, 투입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토지 임대료 아닙니까? 그게 지대. 그래서 전용 수입이 아니더라. 하나. 전용 수입은 기회비용이었습니까, 여러분? 기회비용? 용용 죽겠지로 기억했던 내용. 기억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6번 X. 7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복합 부동산보다 넓은 개념이 된다. 복합자 3인방이 있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법경기 측면에서 따져보는 것.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둘 이상의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될 때 얘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 복합 건물은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이었습니다. 주상 복합 건물. 그때 하나의 복합 부동산, 하나의 복합 건물을 놓고도 법경기 측면에서 따져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가장 폭넓은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 5. 8번. 복합 부동산은 등기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더라. 그렇지만 그때 등기부상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에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활동상의 개념이다. 8번 X. 그 다음 2번 정착물. 1번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물리적 훼손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럼 얘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으니까 동산이라고 판단하나? 이때 건물의 효용가치가 감소돼 버렸다라면 효용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착물로 파악하며 물리적 훼손이 이루어진다면 얘는 고정된 걸 억지로 떼어냈다는 얘기니까 정착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2번 가사정착물, 농업정착물 등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정착물이라는 단어에 연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를 봐야 된다.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떼어갖고 갑니까? 그래서 얘는 정착물로 보는 거고 지금 동산으로 보는 거고 임대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인 설치한 물건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떼어갖고 가면 안 되니까 정착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이 설치했을 때는 떼어갖고 갈 수 있으니까 얘는 동산인 것이고 임대인이 설치하면 떼어갖고 못 간다? 정착물. 그래서 지금 2번, 5, 3번 어떤 물건이 정착물로 취급되면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넘어갈 때 당연히 정착물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수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착물 거래는 필요가 없습니다. 5. 4번 부착된 물건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켰더라도 부착기간이 일시적이라면 이는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까지는 가치를 증대시켰더라도까지는 정착물이 맞습니다. 근데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항구적으로 사용이 될 때 얘를 정착물로 봤었다. 일시적이라면 정착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5번. 어떤 물건의 성격이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갖는다면 그때 주된 물건이 정착물이면 따라가는 놈도 뭐가 된다? 정착물이 되더라. 그래서 현관문에 도어락이 있습니다. 전자식 도어락이 있더라. 거기에 전자키가 있더라. 그럼 걔도 뭐가 된다? 정착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6번.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까지 정착물 맞습니다. 근데 경작 수확물은 수확해서 걷어들인 물건이기 때문에 얘는 동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예컨대 벼, 옥수, 감자 등은 이미 경작돼서 수확돼 버린 순간 얘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은 X. 7번. 정착물 인지의 판단 여부가 확실치 않답니다. 부동산에 부착돼 있는데 정착물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다면 부동산에 부착돼 있으니까 뭐로 본다? 부동산의 일부로 봐서 누구에게 넘어간 것으로 본다?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다라면 정착물 판단해서 매수인의 소유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5. 8번. 정착물의 구분 기준으로 10만 원, 20만 원 기준 잡아놓고 10만 원 이상이면 정착물, 미만이면 동산 이런 기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증감 여부가 있는 게 아니라 효용 가치, 쓸모의 기능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절대로 경제적 가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8번 X. 그 다음 3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공간이라 함은 지표 공간을 중심으로 공중, 지표, 지하로 3차원 입체 공간이었습니다. 1번 5. 2번. 부동산 가격은 3차원 공간의 개개의 공간 가격의 총합, 합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건 공중 부분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부분의 가치가 사실은 전체 토지 가치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답니다. 이 정도 개념. 그 다음 3번.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복합적 개념을 구성하며 이러한 개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부동산 가치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체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도 필요하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파들어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며 경제적, 기술도 필요하다. 법경기 모두와 관련이 있지 기술적 측면만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서로 관계 맺어주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상호 유기적, 상호 독립적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무조건 X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5, 그 다음 4번. 수평 공간의 확대는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직 공간의 확대는 위로 올리는 거고. 그러면 도심에 직장을 두고 도심의 집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외곽으로 주택이 빠져나가는 게 직주분리. 얘는 수평 공간의 확대입니다. 그러면 도심 건물의 고층화는 무슨 공간의 확대다? 수직 공간의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5. 그 다음 5번. 대심도가 나오면 얘는 보상금이 나가는 한계가 되는 깊이 한계 심도보다 더 크게 들어간, 더 깊이 있는 부분을 대심도 구간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대심도 구간의 이용은 반드시 보상금액의 지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X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6번. 미채굴된 광물은 깊이 파들어가야 나오는 겁니다. 미채굴된 광물은. 그럼 얘는 사적 지하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7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공중지표 지하로 입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몇 미터까지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X. 입체적이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그 다음 8번. 항공기의 통행과 전파의 발착 등에 이용되는 공간은 사적 공중권이 미치는 공간이 아닌 공적 공중권의 대상이 된다.
비행기 전파가 다니는 곳은 높은 공간이었습니다. 공적 공중권. 그래서 공적 공중권의 대상이 된다가 5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서 봐야 될 내용. 첫 번째 1번. 입지론은 들어설 위치를 정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강조되는 이론이었고, 적지론은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바뀌어 있어서 X. 입지론을 협의의 입지론, 적지론을 광의의 입지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2번.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래 사용이 가능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남에게 띄어서 빌려준 겁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와 이용자가 구분된다?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구분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구분된다,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그럼 걔는 영속성. 그 다음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이 소모됐음을 전제로 하는데 토지는 소모가 안 되더라.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재생산 이론을 적용 불가능하게 만들더라. 부증성이 아니라 영속성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안 나면,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영재라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뭐다? 영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재생산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제가 나오면 아, 영속성이구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X. 그 다음 3번. 부동성과 함께 작용되어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를 발생시켜 한정가격,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된 상태의 가격을 한정가격이라고 했습니다. 한정가격이 성립되는 동기가 있다. 부동성과 기여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때 분합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5가 됩니다. 분합성을 다른 표현을 쓰자면 분할 합병의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 4번. 전체 토지의 공급량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절대량은 부증성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특정 목적 토지의 공급, 주거용지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용도 전환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더라. 그때 주의하실 건 특정 목적 토지의 공급도 무한대로 증가가 가능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량이 어느 정도 증가가 돼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는 거지, 용도적 공급 곡선이 수평선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가도 량을 하나도 못 늘리니까 수직선이 되더라. 그 내용까지도. 그래서 4번, 5번.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토지의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지가가 상승됐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보다 무슨 위치가 변한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돈, 수익,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경제적 위치가 변한 거고, 제도, 규제, 정책이 변했다 그러면 걔는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그 둘을 뺀 나머지는 다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습니다.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것은 제도, 규제가 바뀐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에서 그 중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거 사회적 위치라고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주의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 6번. 그래서 5번은 5, 6번.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은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예외 없이 부동성이었던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역세는, 지방세는 부동성, 그 내용. 그래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은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옮겨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 맞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이동의 개념 없이 그냥 증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부증성에 기인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7번. 부증성 등 자연적 특성은 부동산의 수급 조절과 균형 가격의 성립을 어렵게 해서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 네. 그래서 일물 일가의 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데 개별 거래마다 다 거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더라. 개별성 때문에. 균형 가격 성립되지 않는 건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 조절 어려운 건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증가되지 못합니다. 부증성 때문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 5. 그래서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안전 경쟁 시장이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 그 다음 8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용 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X. 공사법상의 규제가 붙습니까, 여러분? 제약이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자유권이 아니라 상대적 자유권이다. 상대적 소유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공법상의 규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틀린 건 자유롭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8번 X. 9번.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용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생산할 수 없다, 증가할 수 없다, 부증성. 영속성, 부증성 아주 잘 섞어냅니다. 그래서 9번 X. 10번.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쪼개고 합치면 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바뀌어 있으면 X가 됩니다. 예, 5. 그 다음 5번. 토지의 이제 구분과 관련해서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호 간에 바뀌고 있으면 건물인데 건물의 용도만 작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행지라고 얘기하더라. 5. 크게 바뀌는 것. 건물 짓는 땅이 농사 짓는 땅, 농사 짓는 땅이 나무 심는 땅 이렇게 크게 바뀌는 건 후보지였습니다. 그래서 1번 5. 2번. 나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있다. 지목이 대인 나지를 꼭 집어 나대지라고 합니다. 실은. 그러면 공장 용지는 지목이 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장을 짓지 않았으면 걔도 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지가 지목이 대인 토지만 있다는 건 X. 그 다음 3번.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준 토지를 공한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지와 공한지의 비교. 공 한 개가 더 붙기를 바라는 토지는 투기 목적의 땅. 얘가 공한지였고 공지는 지금의 이 설명대로 어쩔 수 없이 남겨둘 수밖에 없는 땅, 비워둘 수밖에 없는 땅은 공지였습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4번. 토지의 분개를 받기 위해 경사를 이룬 토지. 경사면의 토지가 나오면 얘는 법으로 소유가 가능하지만 사용의 실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하다. 얘는 법지였습니다. 그럼 법으로 소유가 불가능하고 사용의 실익만 있었던 땅은 빈지라고 했었다. 그래서 얘 5, 4번 5. 그 다음 5번.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럼 일단 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공사법상의 제약을 둘 다 받고 있으면 이용이 더 많이 저지당한다. 그래서 일본의 토지 용어의 구분에서 얘는 저지였습니다. 갱지가 아니라. 한번 좀 기억을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감정평가상 가장 높게 평가된 토지 종별인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땅, 공법상의 제약만 있는 땅이었던 것까지도 기억해 두십시오. 얘는 X. 6번. 후보지는 크게 바뀔 때에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이행지 작게 바뀔 때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5. 그 다음 7번.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 실익이 없다면 소유권이 인정됐다는 얘기는 법으로 인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법지가 될 것이다. 아까와 또 다른 표현으로 법지를 설명한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 5. 8번.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시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을 최고 유효한용을 하기 위해선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 철거 비용만큼을 가치를 증한다 감한다? 감하는 건부 감가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더라. 그때 그 건물이 크고 견고할수록 가치를 더 많이 깐다? 철거 비용이 많이 들 거니까 건부감가를 많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건부감가를 행해야 되는 건 아니었다까지도 기억나시면 되고 8번은 건부지가 나지보다 낮게 평가된다는 5가 됩니다. 그 다음 9번. 어떤 택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답니다. 근데 맹지는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어서 도로를 못 보는 땅이었는데 도로에 접하는 면이 한쪽 면에 있어서 존재하고 좁은 통로로 안이 넓어지는 토지의 모양은 자루 대자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옷을 크게 입으면 자루 뒤집어 쓴 것 같다. 그래서 오디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들어갔다? 흑토자가 들어가 있답니다. 대지. 그래서 한자를 좀 주의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흑토자가 들어가 있는 대자는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 대지였다라는 것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자가 틀려서 9번 X. 6번. 효율성과 형평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1번.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포함되며 하나 더 있으면 합법성입니다. 히읗.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효율성을 추구한 나머지 형평성은 떨어지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형평성을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얘는 상호 대립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사적 부동산 활동 주체 우리 개인들은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공적 주체
제1섹터 정부는 효율성을 무시하지 않고 효율성을 따지지만 형평성을 좀 더 강조합니까? 바뀌어 있어서 X. 2번,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호 보완 관계가 아니라 대립 관계. 한쪽을 추구하면 한쪽이 떨어지기 쉬운 내용이 됩니다. 2번 X. 그 다음 3번.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함에 따라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 그래서 지가 상승될 수 있더라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아니었습니다. 개발권 이전제는 개발권만 이전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 발생, 이용의 형평성이 깨졌을 때 그 개발권만 개발 가능 지역 내에 팔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개발권 이전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까지도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4번.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투금계 기억나시면 됩니다. 투자, 금융, 개발,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에서는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뭘 있는 대로 추구해야 된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거 형평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X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의 극대화를 반드시 추구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순형가법. 그래서 걔가 예쁜 놈이 됐었다.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초과 누진세는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 많이 걷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는다니까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걸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평적 형평성은 가격이 만약에 같은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건 얘는 동일한 것에 대해서 동일한 걸 매기는 건 수평이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만큼을 부과해서 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뜯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뜯는 건 수직적 과세가 되더라. 얘 수평적 과세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 7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수요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 2번. 공급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수요량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의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을 의미한다. 공급자는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하니까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 얼마는 최소 가격이 맞습니다. 그럼 수요 가격은 수요자는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얼마까지만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얼마가 최고 가격이 되더라. 그래서 2번 5. 그 다음 3번. 이자율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이동시키는 내용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되면 유효 수요도 증가하고 유효 공급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증가하니까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X. 4번.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으로 인구의 증가, 가구 분리, 대체 투자 대상의 불경기 등을 들 수 있다. 가구 수가 여러분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5, 6인 가정이 만약에 2, 3인 가구로 나눠져 버리면 두 세대가 증가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해도. 대체 투자 대상의 불경기, 주식시장, 예금시장이 만약에 불경기라면 그 돈이 어디로 몰리겠다? 부동산으로. 수요 발생 요인입니다. 5. 그 다음 5번. 현재의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발생됐다면 스스로 자자, 지역 역자, 그래서 자역 수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근 지역 바깥에서 인근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요는 이동 수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내에서 이동했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자역 수요라고 표현하더라. 그래서 이동 수요라는 표현이 틀린 겁니다. 한번 들어본 기억 정도로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 다음 6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 그 재화는 정상제이다. 제가 정상제와 열등제의 구분은 오로지 뭐가 주어져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까? 소득.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 열등제였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수요의 법칙은 정상제도 열등제도 둘 다 수요의 법칙은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는 재화는 정상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X.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가격 효과로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더라. 가격 효과였고 수요 효과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격 효과에 크게 두 가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었다. 대체 효과는 두 재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보는 거고, 소득 효과는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 효과로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로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더라. 그 얘기였습니다. 수요 효과 X. 그 다음 8번. 수요의 법칙에 예외가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이 더 증가하는 재화는 명품이었습니까, 여러분? 명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더 증가하기도 하더라. 과시효과에 따라. 그럼 배부른 사람이나 가능하다. 그래서 걔는 배불리는 효과였고,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더 수요량이 감소하는 건 열등제 중에서 질이 나쁜 제한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이스 운동화, 더 이상 얼굴 팔려서 신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요량이 더 감소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한다. 그래서 얘를 기펜제라고 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제와 기펜제는 뭐 중에서 존재하는 거다? 열등제 중에서. 그래서 5. 그 다음 8번. 대체제와 보완제. 얘는 연간제의 종류였습니다. 같이 사용은 보완제.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쓰는 건 대체제.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낮은 걸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외우지 말고 수요의 법칙을 꼭 건들고 넘어가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번. 대체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도 얼마 못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대체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졌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어쭈 건드려? 그러면서 다 뛰쳐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5, 그 다음 2번. 대체 가능한 재화의 가격 하락은, 자, 잘 보십시오. 대체제 해당 재화에 있는데 얘가 가격이 떨어졌답니다. 그럼 수요가 일로 가겠네? 그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수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제 수요량은 증가,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했겠다. 감소해서 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 3번. 같이 사용할 때 만족도가 더 큰 재화, 여기까지가 보완제. 그럼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 수요량은 감소. 같이 사용되는 당의 재화의 수요량도 감소. 증가시킨다 그래서 X. 4번. 지금 3방식 6방법이 아니라 3방식 7방법. 7방법에 이건 7자로 고쳐두시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3방식 7방법에 모두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은 대체의 원칙이지 기여의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기여의 원칙은 균이 수수수 그래서 내부적 원칙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교차 탄력성의 부호를 가지고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웠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뿔대 안경. 그래서 플러스면 뭐다? 대체제였다. 보완제라고 그래서 X. 그럼 마이너스는 반대 보완제겠다. 그 다음 6번.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돼야 하지만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의 조건 중에 서로 다른 물건을 파는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제품이라면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서로 동일한 제품이어도 품질이 다르다라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품질에 동일한 제품이 돼서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돼야지만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이 가능하더라. 그리하여 물리적 개념의 주택시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지만 주택 서비스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격 이외의 변화가 되는 거다. 가격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되더라. 5. 그래서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 가격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 임대료라고 나올 수도 있더라. 가격 상승 예상, 가격 하락 예상은 절대로 뭐가 아니었다? 가격이 아니었다라는 것 기억 꼭 하십시오. 7번 5. 그 다음 9번. 균형점,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1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답니다. 그때 수요의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면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작답니다. 지금 왼수하고 있는 걸 기억나셔야 됩니다. 초가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감소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가 된다. 5. 2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수요의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자, 균형인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답니다. 초가 수요.
가격은 상승. 증가, 거래량은 증가. 3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클 경우.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답니다. 그럼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 감소, 거래량은 감소. 지금 그 얘기입니다. 4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면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 실은 이겁니다. 얼마만큼씩인지 모르니까. 명백한 초과 공급. 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5가 됩니다. 5번.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하면 자, 공급 감소입니다. 수요도 감소입니다.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으니까 정답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씩인지 모르니까.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5. 그 다음 6번.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수요 증가는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이고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여야 되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 하나 그려놓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수직선은 상하 변화는 크지만 가격의 변화는 크지만 균형 거래량 좌우 변화는 없어진다. 그래서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5가 됩니다. 그 다음 7번. 정부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해당 지역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돈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당 지역의 투기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걸. 그럼 가격의 하락은 초과 공급에 의해서 나타난다? 초과 공급은 수요는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증대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X. 그 다음 8번.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성성세 천학, 지역 내 인문적 조건들, 건물들의 동시동질적인 특성을 띠는 건물들의 집단적 노후화의 초점, 인문적 조건들의 생태학적 변화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때 성장기는 집가 수익이 낮았다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가격의 상승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발생한다.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X. 그 다음 9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후퇴시장과 하향시장 가격의 하락입니까? 가격 하락은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은 누가 힘이 세다? 수요자, 매수자 중시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5, 10번. 추가적인 가격 상승 예상을 수요자가 하고 있답니다. 그럼 수요자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수요 증가 요인이더라. 수요 증가. 공급 비용이 감소되고 있답니다. 그럼 얘는 공급 증가 요인이더라. 공급 비용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얼마만큼씩이 모르니까 이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니까 반드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의 구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이 변하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 걔를 뺀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 다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되는 거고 다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된다. 그래서 1번. 수요의 변화란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떴네, 가격 이외 떴네, 5. 변함에 따라 수요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자체 이동. 곡선의 이동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5. 그 다음 2번. 수요량의 변화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이거 임대료의 변화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이다. 5.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임대료의 변화에 따른 임대료는 가격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겁니다. 가격,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맞지 않습니까?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 5. 4번. 가격 상승 예상 절대로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얘는 가격 이외였다. 가격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 5. 5번. 공급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얘는 가격이 변한 거다. 가격 이외다. 지금 공급면에서의 대체재의 가격이 변화했다고 그랬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가 아니므로 얘는 가격 이외니까 공급의 변화일 겁니다. 일단. 그런데 일단 공급면에서도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둘 중 선택인 겁니다. 그럼 공급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걸 공급한다? 높은 걸. 그럼 공급면에서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얘 안 만들고 해당 재화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재화의 공급은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의 변화 5. 그 다음 11번. 생산비 속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비 속에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게 되면 뭐만 누리는 거다? 정상이윤만. 근데 비용보다 가격을 더 높게 받으면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발생한 거니까 그게 말 그대로 초과이윤의 발생이었습니다. 초과이윤. 그래서 1번. 가격은 단계는 공급자에 따라 결정되고 장기의 수요자에 따라 결정된다. X인 이유가 어떤 재화가 시장에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찾아서 결국 가격은 뭐에 일치한다? 비용과 장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이 비용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공급 비용, 공급자가 결정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바뀌어 있기 때문에 X. 그 다음 2번. 장기 공곡선이 우하향 곡선이 되면 우하향 곡선이란 얘기는 우측으로 감에 따라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다. 그럼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비용 감소 산업을 얘기하더라. 비용 감소 산업. 여기서 비용 감소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수요 증가로 상승했던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하락하며 비용이 감소니까 가격이 하락.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일치했던 내용 기억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3번. 장기 공곡선이 수평선이 되면 그럼 장기 공곡선이 수평선이 됐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증가해도 단위당 가격이 같습니다. 왜? 비용이 불변이니까.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이란 얘기가 되더라. 수요 증가로 상승한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하락이 아니라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며 거래량은 증가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X. 4번. 공급자가 생산비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뭐만 누릴 수 있다? 정상이윤만. 근데 정상이윤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X였습니다. 다 뭐는 누리더라 기본적으로 정상이윤. 지역지구제에서 사후적 독점자도 정상이윤 누립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립니다. 되십니까? 꼭 반드시 정리를 꼭 해두십시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원가법 적용해서 비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인의 정상이윤이.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아도 뭘 누리는 거다? 정상이윤을. 4번 X. 그 다음 5번. 복성시평가법의 원가법의 재조달 원가에는 직접 비용가, 간접 비용, 그리고 업자의 정상이윤이 포함된다. 이거 업자의 정상이윤을 빼서 구한다라고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의를 꼭 해두십시오. 포인트는 정상이윤은 비용 속에 포함된다. 6번.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 시 최종적으로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가격이 불변으로 끝난다면 자,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다면 비용은 불변 산업인 겁니다. 비용 증가 산업이었다면 가격은 상승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게 문제를 푼 요령인 겁니다. 6번 X. 그 다음 12번.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나타난다?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 경쟁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나타난다. 5. 2번.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으면 신규 공급자가 뛰어듭니다. 자기도 뭘 누리기 위해? 초과이윤을 누리기 위해. 그래서 경쟁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초과이윤은 소멸된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초과이윤이 존재한다고 나오는 순간 걔는 X가 되는 겁니다. 얘는 5. 3번.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니까 아예 초과이윤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정보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억이 나나 보십시오.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 시장이었다.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졌다면 정보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정보 가치가 없었습니다. 확불이 없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정보 가치가 빵이면 최초부터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돈 주고 살 리가 없더라. 그래서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정보 비용 당연히 없고 최종적인 초과이윤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까? 골고루 나눠지는 시장이 된다. 최종적으로 몰리지 않게 된다. 투기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3번은 5. 4번.
초과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지대가 입찰 경쟁 지대다. 여기 생략된 단어가 경쟁이란 단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입찰 경쟁 지대는 경쟁이 딱 뜨면 뭐는 빵이다? 초과윤 빵. 초과윤이 0이 되는 지대가 입찰 경쟁 지대입니다. 그래서 4번 X. 5번. 지역지구제가 실시된 지역에 신축을 금지하면 장기적으로는 유사 지역에 이제 주택을 지을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유사 지역의 주택과의 경쟁을 통하여 지금 경쟁 뜬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뭐는 소멸한다? 초과인은 소멸합니다. 소멸. 최종적으로도 초과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걔는 X. 그 다음 6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초과인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초과인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은 원래대로 하락한다. 이게 무슨 포인트냐면 이 얘기입니다. 비용과 가격이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럼 초과윤 발생에 따라 신규 공급 증가해서 공급의 증가로 가격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끊임없이 내려간다. 브레이크가 잡힌다. 브레이크가. 비용과 같아질 때 멈춰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초과윤 발생의 이유가 가격의 상승이었었기 때문에 비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비용의 감소 효과로 가격이 더 높아서 초과인이 발생했다면 공급의 증가로 가격은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그때는 가격이 원래보다 하락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구분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번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초과인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초과인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은 원래대로 하락한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 포인트가 왜 원래대로가 나왔는지 기억하십시오. 5. 공급 비용이 변화가 없었으니까 6번은. 그 다음 7번. 공급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정상윤도 누릴 수 없게 됐다면 자, 비용과 가격이 같아야 정상윤을 누리는데 비용이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근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정상윤도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간다? 네. 뭐와 같아질 때까지 공급 비용과 같게 상승한다. 그래서 결론. 가격은 무조건 뭐랑 같아지고 끝난다? 비용과 같아지고 끝나는 겁니다. 7번 5. 그 다음 13번. 완전 경쟁 시장.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번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수 대 다수이어야 한다. 다수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됩니다. 2번 주택시장은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주택 서비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끄집어내게 되면 고급 주택시장, 저급 주택시장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동일한 주택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판단해서 분석할 수 있더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X 주택 서비스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면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이 가능하더라. 3번.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증가될 수 없어서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겁니다. 부증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어도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지 않더라. 그 내용. 그래서 지금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야 맞는 문장이고 부증성으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맞는 문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X. 4번. 부동산 시장은 부증성으로 인하여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X. 5번.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므로 세 가지 측면의 가격, 비용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이 모두 똑같다라는 게 3면 등가의 원칙인데 가격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3면 등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각 방식에 의한 가격을 최종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각 방식에 의해서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시상 가격? 그럼 이 시상 가격을 최종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데 얘는 산술 평균에서 구한다. 가중 평균에서 구한다. 가중 평균에서 구하더라. 이 가중치를 적용할 때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술 평균에서 구한다? X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6번. 완전 경쟁시장은 공급자가 다수이므로 수요자 입장에선 대체할 공급자가 많음에 따라서 세고 셌음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
완전 탄력적이 됩니다. 5. 그 다음 14번. 할당 효율적 시장.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게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에 처음부터 초과인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가치 제로. 그럼 정보 비용 빵, 최종적인 초과인 빵,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도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아니어서 환불이 있어도 화기에서 불을 뺀 정보 가치 차이가 있어도 정보 가치가 있어도 최초 정보 가치가 1억일 때 정보 비용을 1억만큼 지불하게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인이 빵이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존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불할당, 불한당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한당. 그게 외우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적 효율적 시장으로 존재할 수 있다. 5. 2번. 불안정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도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됐다는 얘기는 최종적인 초과인이 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몰리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투기는 최종적으로 몰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왜 몰렸다? 최종적인 초과인이 있으니까. 그럼 최종적인 초과인이 있다는 얘기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달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당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이기만 하면 골고루 나눠지는 거니까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X. 3번.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을 통해 노릴 수 있는 초과 이윤과 독점을 얻기 위해 드리는 기회비용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그때는 최종적인 초과인이 빵이 될 거 아닙니까? 얘도 역시. 그래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독점 시장도? 네. 그래서 5. 그 다음 4번. 소수의 시민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최종적인 초과인을 획득해버렸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최종적인 초과인을 누린 겁니다. 그럼 최종적인 초과인이 발생한 건 몰린다?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얘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4번 X. 5번.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로지 투기의 발생 원인만 할당이 비효율적인 데서 찾는 겁니다. 그걸 뺀 나머지는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은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MM으로 우리가 기억했던 불완전 경쟁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을 같게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인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가 포인트인 겁니다. 포인트. 그네요. 그래서 지금 5번은 5. 15번. 효율적 시장 이론. 정보가 뜨자마자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그 얘기였습니다. 1번.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 현, 미 적어놓고 과거 죽이고 출발합니다. 현, 미는 동그라미 치고. 그럼 기술적 분석은 과거에 산술화된 정보. 이게 과거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정보를 가지고 초과인 누릴 수 없다? 과거는 X 쳤으니까. 반영돼 있으니까. 5. 2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 특정인이 기술적 분석, 과거 정보, 기본적 분석, 현재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초과인을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과연미를 딱 적어놓고 뭐 하라는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중간성은 과거, 현재까지 반영돼 있다. 그럼 반영된 순간 초과인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럼 미래만 동그라미. 과거 정보, 현재 정보를 가지고 초과인 누릴 수 없다. 5.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왠지 불안합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뿐만 아니라 정상이윤도 누릴 수 없다.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립니다. 그래서 X. 4번. 효율적 시장의 정도는 시대나 국가별로 모두 다르다. 모두 같다 그러면 무조건 X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수치도 지역별로 달라집니까?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의 정보를 입수하면, 내부 정보를 입수하면, 현재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하면 남보다 더한 초과한 이윤을 누립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강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더라. 약성과 중강성 사이에서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시장인데 일반적으로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그래요. 그 다음
그래서 5번, 6번.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도 공유가 된 순간 가치에 반영되며 결국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공유가 됐다는 얘기는 부동산 소유주도 그 정보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정보를 알게 된 소유주가 원래 가격으로 팔겠습니까? 오른 상태의 가격으로 팔겠다? 오른 상태. 그래서 가치에 반영해서 올려버리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익을 못 누리는 겁니다. 5. 그 다음 7번.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가 존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의 정보 가치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강성은 과거, 현재 죽어 있으니까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익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보 가치 존재할 수 있더라. 이거 꼭 집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걔는 5가 됩니다. 그래서 7번 X. 8번. 효율적 시장에서 정보 가치가 존재해도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정보의 정보 가치 존재하는데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었다면 결국은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 네, 5입니다. 그 다음 9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으니까 애시장초 뭐가 없다? 정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정보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반드시 초과이익이 없을 거니까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9번 5. 10번.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된다. 완전한 정보의 공유,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다.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과현미 다 반영돼 있다.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익 누릴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10번 5. 16번. 기회비용. 1번.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은 인식된 비용이었습니다. 인식된 비용. 기회비용이 빵인 재화는 포기하는 것 없이 얻을 수 있는 재화라는 얘기니까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재화 자유재라고 하고, 돈 주고 사야 되는 재화는 경제재입니까? 그럼 경제재는 그걸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게 있다? 기회비용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기회비용은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들 중에서 하나의 기회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것들 중 최선의 것이며, 전체 중에서는 우리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차선의 것이 포기된 거니까 전체 중 개념으로 따지면 차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그래서 5. 그 다음 4번. 은행 이자율은 항상 부동산 투자에 여러분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은, 기대율은 적어도 뭐 이상은 정계금의 이자율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였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더라. 5번. 은행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 부분,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하락함으로써 전세 수요는 감소한다 돼 있는데, 문제 푸시는 요령, 전세금 동그라미, 기회비용 동그라미. 이자율이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기회비용,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기회비용이 하락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얘가 더 크겠네, 전세금. 그래서 전세금으로 쓰는 겁니다. 전세 수요는 증가한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했는데 기회비용이 상승했다 그러면 걔는 X고 둘이 같은 거니까 둘 중에 큰 걸 선택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X, 6번. 토지 수용이 결정돼 버렸다면 이제 시가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선택할 수가 없으므로 기회비용이 될 수가 없더라. 7번.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선택함에 따라 요구 수익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되는 것은 적어도 포기된 것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함으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투자의 기회비용. 5. 그 다음 17번. 탄력성 관련 문제. 1번.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수요는, 임차인은 돈이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세겠다, 약하겠다? 약하니까. 임차인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X. 2번.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도 얼마 못 줄입니다, 수요량을. 그래서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므로 소비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택보다는 더 필요합니까? 소비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없으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택은 투자 대상으로 주택을 본다면 다른 투자 대상들 대체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얘가 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3번. 대체할 것이 많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그러므로
공공임대택이 건설되면 단기에는 사적 시장의 임대인이 임대주택 공급량을 못 줄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가 있었고, 고로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선 대체할 집이 많아짐에 따라 수요의 탄력성이 커져서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게 단기 효과 만땅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체할 주택이 많아짐으로 수요의 탄력성은 커지며 조세 정가는 줄어든다. 뭐 때문에 틀렸다? 장기가 되면 꼭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사적 시장에서 감소하더라. 그럼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가 없고 수요의 탄력성 커지는 효과 없고 고로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꼴랑 하나, 그게 뭐였다? 옮겨가 사는 사람만 이익을 누리고 끝나는 겁니까? 싼 임대료로 들어가 사니까. 네. 그래서 3번이 왜 틀렸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변해도 얼마 못 변한다? 반응을 얼마 못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 되므로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이게 토지용의 규제지 않습니까? 토지의 공급은 좀 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전보다. 5번.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자는 가격 인상 정책이 유리하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지금 힘이 셉니다. 힘센 애한테는 윽박 지른다 아양 떨어야 된다. 가격 인하 정책이 유리한 겁니다. X. 6번.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공급자는 공급 비용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 여러분,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얼마 못 더 넘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급 비용의 전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니까 수요자가 탄력적일수록 가격을 올리면 많이 뛰쳐나가니까 가격을 얼마 못 올린다. 그래서 공급 비용을 더 적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그때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면 하나도 못 더 넘긴다? 네. 그래서 지금 6번 X. 7번. 수요 증가 시 최종적인 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나타난다. 수요가 증가했을 때 최종적인 가격의 상승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나타난다 돼 있는데, 기억하시는 방법은 수요 증가, 가격 폭등합니다.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얼마 못 증가하니까 그 가격, 상승된 가격이 많이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비탄력적이면 비니까 수직선에 가깝다? 그럼 얘는 상하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양의 변화는 작은 거고. 그 다음 8번. 그래서 7번 5. 8번.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용도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중에 주거용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대체할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가장 탄력적이고, 지역별로 따졌을 때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용 건물이 제일 많겠네. 상업용 건물이 가장 탄력적일 겁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다 같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9번.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경우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최고 가격제, 원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는 끌어내렸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 증가하고 공급량 감소인데,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량 많이 증가, 공급량도 많이 감소, 많이 변하더라. 그럼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적어진다. 그래서 X. 18번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